예, 얼마 전 국민의힘을 탈당했던 김상욱 의원이 오늘 이재명 후보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 김상욱 의원 나와 있습니다. 그 심정과 내용을 한번 들어보려고 하는데 어서 오십시오. 반갑습니다. 시작한 거예요, 형님? 아, 반갑습니다. 아이고, 시작했는지도 몰랐네. 반갑습니다. 오늘 오전에 이재명 후보 지지 기자회견 하셨죠? 네. 원래 준비돼 있었나요? 저는 좀 뭔가 결정할 때 네. 계획을 세우고 그걸 또 지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또 책임 있는 정치인이라면 이럴 때 뭐 비겁하게 그냥 묻어가는 것이 아니라 생각을 정확하게 얘기하는 게 이유를 적시하면서 그게 중요하다고 생각했고, 혹시 뭐 이재명 후보 미리 전화를라도 주고 받았거나 뭐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런 거 없이 네, 그래서 뭐 민주당과의 의논 없이 그냥 일방적으로 혼자 하신 겁니까? 보통 정치하시는 분들이 이럴 때 보면 막 뒤로 협상하고 그러잖아요. 네, 그런 것도 저는 근데 없이. 그런 게 비겁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국민의힘을 탈당할 때 네. 국민의힘에 잔류할 것인지 탈당할 것인지 여부, 그리고 대통령 후보를 누구를 지지할 것인지 여부, 그다음에 이 이후에 저의 거취를 완전히 나누어서 생각하겠다. 그래야 그 생각들이 오염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했어요. 나누지 않아 버리면 오염이 되지 않습니까? 내 이익 때문에 판단이 오염돼 버리면 그거는 제가 신뢰가 되는 일이기 때문에 또 비겁하지 않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다 따로 나누어서 하나씩 판단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국민의힘 탈당 부분 결정한 후에 그때 제가 15일까지는 오늘까지는 후보 지지에 관한 입장을 정리하겠다 말씀을 드렸고, 그리고 다음 주까지는 거치해 가는 것도 결정하겠다 말씀드렸는데 다 떼서 생각을 하고 있고, 오케이, 알겠습니다. 이번 후보 지지하는데도 정말 좀 저대로는 정말 신중하게 하려고 수백 번은 더 되짚어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기자회견을 보니까 제가 네. 몇 가지 질문을 좀 던져보고 싶던데 네, 이 이재명 후보를 가리켜서 가장 보수다운 보수다라고 네. 평가를 하신 것 같아요. 네. 어떤 의미로 봐야 할까요? 제가 생각하는 보수라고 하는 것은 누차 말씀 올렸지만 그 사회 내재 가치와 원칙을 네. 지키는 것이고, 뭐 구체적으로는 민주주의, 또 실질적 법치, 공정, 합리, 개방, 포용, 자유, 이런 정책 방향, 가치 판단 기준을 가지고 있는 것을 저는 보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또 실천적으로는 포용력과 품위를 갖추고 있어야 한다고 갖추고 생각을 있다. 하고 있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에 가장 민주주의를 수호하는데 제일 앞에 있었고요. 또한 정책들이 최근에 뭐 이재명 후보가 주장했던 정책들이 보면 뭐 국민 소환제 같은 경우도 대표적인 민주주의 지향 정책이지요. 또 상법 개정도 전형적인 자유시장 경제를 지향하는 정책입니다. 또 기타 이런저런 정책들 보면 사회의 불공정함을 공정함으로 바꾸려고 하는 정책들이 많았습니다. 또 실질적으로 성남시장, 경기지사 뭐 이런 과정들을 거치면서 하셨던 정책 실행을 다 제가 지난 한 주간 최대한 저대로 찾아가면서 결과를 봤는데 하나하나 다 사회주의적 정책이 아니고요. 시장 지향적 정책인데 공정한 시장을 만들려고 하는 정책들이었어요. 그러면 이런 분이 보수주의자가 아니면 누가 보수주의자겠습니까? 보수로서 기능을 하고 있다는, 제가 말하는 보수 진보는 기능과 역할 기준입니다. 진영 기준이 아니에요. 예, 알겠습니다. 진영으로 보수 진보를 얘기하면 안 되고요. 예. 역할과 기능을 위주로 생각하는 건데 예. 원칙에 충실하려고 하고 효율성을 높이려는 많은 노력들을 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실용적인 대안을 찾고 있었고요. 그런 부분들은 보수의 기능과 역할에 충실한 부분이라 생각을 했고, 지금 출마한 후보들 중에서 가장 보수의 기능과 역할에 충실하게 그동안 정치 활동을 해오신 분이다. 저는 그렇게 평가를 했습니다. 물론 진보적인 기능과 역할도 하고 계시겠지요. 근데 그건 이제 또 진보의 영역에서 또 평가하실 부분이고, 근데 보수의 이런- 기준으로 봤을 때도 그렇다는 그러니까 말씀입니다. 가장 보수다운 보수다라고 하셨는데, 근데 이런 말씀도 하셨어요. 그 대통령은 국민 통합의 우두머리가 돼야 됩니다라는 네. 말을 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네. 한마디로 통합적 리더십, 통합시킬 아젠다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네. 이런 평가를 하셨는데 어떤 그 근거를 가지고 계십니까? 지금 유세 현장에 제가 그 이번 지난 일주일간 예. 최대한 연구를 많이 했는데요. 예. 유세 현장에서 유세를 하는 이제 모든 후보님들 유세 내용들도 다 제가 봤습니다. 봤는데
유일하게 통합 얘기를 하고 계세요. 아, 근데 대통령이라고 하는 자리는 예, 사회 갈등을 유발하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렇죠. 사회 통합을 통해서 힘을 모아갈 수 있는 자리여야 하거든요. 근데 사회 통합의 메시지를 많이 내고 계시고요. 특히 지난 울산 유세 현장에서 음. 그런 말씀을 강하게 하셨지요. 대통령이라고 하는 것은 국민을 통합하는 우두머리이다라는 말씀을 하셨고, 또 본인 스스로도 원칙을 지키는 보수가 진짜 보수다, 그런 정치를 해왔고 앞으로도 하겠다는 취지의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지금 다른 후보들은 그런 얘기를 안 하고 있거든요. 다른 예. 후보들은 도리어 진영 논리를 다시 다 가지고 왔어요. 도리어 우리 진영이 지면 안 돼, 이 얘기만 하고 있고, 우리 진영에 대안이 없으니 내가 대안이 되겠다는 얘기를 하고 있고 이러고 있습니다. 근데 진영을 넘어서 국민을 위한 정치를 하겠습니다는 얘기는 이재명 후보만 지금 하고 있어요. 그 부분도 제가 정말 필요한 말씀이다, 공감하는 말씀이고 박수치고 함께하고 싶은 말씀이다,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런 게 딱 우리 그 김상우 의원님이 평소 얘기하던 지론과 딱 맞아 떨어졌군요. 저랑 생각이 완전히 같으셨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또 이제 하나를 좀 더 물어봐야겠는데, 그러니까 네. 성남시장 경기지사를 지내면서 이제 행정이라든지 또 정책의 혁신 같은 것에서 큰 성공적으로 축적한 경험이 있다라고 이재명 후보를 평가하셨잖아요. 네. 쭉 보면서 그런 행정적 경험에 대한 성공의 모습 속에서 좀 감동적인 모습들이 어떤 것이었을까요? 좀 다른 분들과는 제가 감동받은 부분이 다를 수는 있어요. 예. 제가 감동받은 부분은 원칙을 지켜가는 부분입니다. 예를 들어서 음. 성남시장 할 때 계곡에 예. 그 불법 상인들을 몰아낼 때 예. 사실 표 보면 표만 생각한다면 그렇게 할 이유가 없잖아요. 경기지사 때. 경기지사 때 예, 예. 표만 보면 그렇게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보통 나서서 일이 아니죠. 예. 욕을 먹더라도 원칙을 지키셨고, 그게 이번 부산 유세 현장에서도 또 워딩으로 나옵니다. 부산 시민들이 다들 바라는 게 산업은행 이전이죠. 그래서 너나 할 것이 산업은행 이전을 공약으로 꺼내왔습니다. 그러면 사실은 너나 없이 하고 있기 때문에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하면 표 얻기는 좋죠. 근데 그렇지. 유세 현장에서 그 말씀을 안 하시고 음. 지킬 수 없는 공약은 안 합니다. 부산의 산업은행 예, 유치를 다들 어렵다. 원하시지만 예. 저 그 얘기 못 합니다. 지킬 수 없는 공약입니다. 대신 북극 항로가 개척이 되니까 이걸 가지고 부산의 미래를 열어야 합니다라는 대안을 얘기하셨거든요. 그런 모습에서 원칙주의적인 기회주의적이지 않은 모습을 볼 수 있어서 저는 그런 부분이 참 책임감 있게 접근하고 있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또 감동을 줬군요. 저랑 생각이 같은 부분이에요. 저는 지킬 수 없는 공약 예. 또는 책임질 수 없는 언행은 예. 품위가 없는 것이고 정치인으로 자격이 부족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지킬 수 있는 말을 책임 있게 하려고 하는 거지 않습니까? 예. 저는 이제 보수의 기능과 역할이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 그렇게 하는 것이 진짜 보수주의자라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제가 참 보수다는 말씀을 감히 썼던 것입니다.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이렇게 열심히 보셨구만요. 그러니까.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요, 제가 예전에는 네. 이재명 후보를 제가 자세히 알 길은 없죠. 근데 제가 아무래도 국민의힘에 있었기 때문에 예. 이재명 후보에 대한 부정적인 그렇죠. 인식을 많이 접할 수밖에는 없었습니다. 주변에 자연스럽게 듣는 얘기들이고 그랬는데. 프레임 공격을 계속 보고 듣게 되니까. 그래서 저 스스로도 좀 나쁜 선입견이 분명히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런데 역으로 저도 공격을 많이 당하다 보니까 이제는 좀 자유로워졌고. 이게 프레임 공격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됐고, 예. 그 불교에서 상에 치우치면 안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 그 상을 걷어내고 있는 그대로의 본질을 보자라는 예. 생각에서 제가 힘 닿는 데까지 관련된 분들을 많이 찾아뵙고 어떤 분인지 말씀도 듣고 또 했던 말씀과 행적들을 하나하나 좀 찾아가면서 나름 비판적으로 연구를 했는데요. 한 보름 정도 달려들었던 것 같아요. 예. 연구를 하고 또 생각도 많이 하고 또 제 생각이 맞는지 수백 번 다시 검증도 하고 했는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제가 내린 결론은 이분이 보수의 기능과 역할을 충실히 하고 계신 분이시고, 물론 진보의 기능과 역할도 하고 계시겠지요. 하지만 보수주의자의 관점에서 봤을 때도 보수의 기능과 역할을 충분히 하고 계시고, 그걸 떠나서 21대 대통령, 사실 저는 제일 중요한 것이 국가 과제를 해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대통령은 실패하면 나라가 망합니다. 더 이상 미룰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축소 사회의 문제, 기업 경쟁력 약화의 문제, 서민 경제 붕괴 오래된 일이고요. 뿐만 아니라 의료, 노동, 연금 개혁 못한 지 너무 오래돼서 더 이상 미룰 수도 없는 단계까지 가 있습니다.
거기다가 사회 갈등은 심화됐지요. 본질적으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 올렸지만 AI와 로보틱스 혁명은 사회, 정치, 사법제도, 노동 다 바꿔버릴 대혁명입니다. 그러니까요. 그럼 여기서 만약에 이번에 우리가 또다시 실패해버린다면 대한민국은 존립 자체가 위협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반드시 성공을 해야 돼요. 이 일들을 하려면 대통령이 될 사람은 철저한 민주주의자면서 동시에 사회 통합을 지향하면서 하면서 개혁 과제를 완수할 추진력과 의지와 능력이 있어야 하고 그렇죠. 그리고 또 AI 시대 변화를 선도할 식견과 또 의지와 능력이 있어야 돼요. 너무나 시키면 정말 일 잘하는 사람이어야 돼요. 그러면 지금 거론되고 있는 여러 후보들 중에 누가 가장 이 일들을 해낼 수 있는가를 고민했을 때 저는 이재명 후보만이 이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구나라고 판단을 내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주 연구를 많이 했는데다가 네, 굉장히 적극적으로 그 판단의 기준도 세워놓고 네. 보셨네요. 저 보니까 적당히 하는 일은 없는 것 같아요. 저대로는 치열하게 고민을 했습니다. 기준도 알겠습니다. 분명히 가지고 있었고요. 알겠습니다. 아 그래 저거 안 근데- 그래도 하고 나니까 저보고 무슨 보수의 배신자다. 이재명 후보가 어떻게 보수주의자냐라고 하시는데 예.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진영으로 보수 진보를 볼 일이 아니에요. 예, 기능과 역할로 봐야 되는 그 겁니다. 얘기는 이제 안 하셔도 됩니다. 아침부터 하도 또 욕을 많이 먹어서요. 아니 근데 배신자 얘기는 좀 그렇긴 하지만 네, 김문수 후보에 대한 평가는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저는 좀 송구한 얘기지만 예. 대통령 자격이 처음부터 없는 분이라서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는 제가 뭐 사실 깊이 있는 연구 자체를 안 했습니다. 예. 이유는 이번 대선이 12.3 사태 때문에 치러진 벌어졌잖아요. 예. 대선입니다. 근데 12.3 사태 때에 사과조차 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랬죠. 사과조 안 했죠. 근데 무슨 대선 후보의 자격이 있겠습니까? 사실은 뭐 논해서도 안 된다는 생각이에요. 근데 그 꽃꽃문수 그러면서 네. 그 서은교 의원이 국회 안에서 일어나서도 사과하고 국민들을 향해서 사과의 모습 보여라 할 때도 혼자 사과를 안 했잖아요. 근데 그걸 굉장히 자랑스러워해요 이분이.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의 자격이 없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요. 국민들께서 그 일로 얼마나 불안하셨고 또 국가적으로 얼마나 큰 손해가 발생을 했고 무엇보다 반헌법적, 반체제적, 반민주적, 반보수적 행위였는데 그때 당시에 국무위원이었던 사람이 정치적 도의적 사과조차도 거부한다. 사과를 거부한다는 건 또 할 수 있단 말이죠. 그런 상황이면 또 할 수 있다는 반증이지 않습니까? 대통령이 될서는 안 되죠. 자격 요건 자체가 흠결이라고 봅니다. 더더욱이 또 이분이 아주 독특한 사고를 하고 있는데 그 일제 시대 때 일제 강점기 시절에 네, 그 손기정 선수가 일장기를 달고 뛰었지 않습니까? 네, 근데 그 모습을 가르쳐 뭐라고 얘기했냐면 당시에 우리 선조들의 국적이 일본이다. 그래서 일장기를 달고 뛴 거다라고 하면서 사실상의 일제 강점기를 합법화시키는 발언도 아주 많이 했었거든요. 네. 그게 결국에는 소위 말하는 뉴라이트 사관 때문에 예, 그러신 것 사관이죠. 같은데요. 예, 뭐 다 떠나서요. 네. 저는 12.3 사태에 대해서 책임지지 않는다는 것 하나만으로도 네. 저는 제가 누차 예전에 저 국민의힘에 있을 때도 여러 번 말씀을 올렸는데 국민의힘이 후보를 낸다면 최소한의 자격 요건은 비상계엄 해제에 나서고 탄핵에 적극 찬성했던 그것이 최소한의 자격 요건인데 그 자격 요건조차 갖추지 않았기 때문에 능력 부분은 검증할 필요도 없게 돼 버리는 거죠. 다른 이야기를 굳이 뭐 할 필요조차도 들을 없는. 필요도 없다. 네. 그래도 이제 이런 모습도 있었어요. 부정선거 음모론자인 건 알고 있죠. 네네. 이분이 아주 그냥 곳곳에 이번에도 후보 수락하면서 뭐라냐면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겠다 이런 얘기도 했어요. 네. 하고 이제 장관 내정 이전부터 부정선거 음모론에 이제 가세를 해가지고 우리나라는 이제 이 부정선거를 선관위가 하고 있고 거기에 지금 이제 현재의 국회의원들이 다 당선된 것처럼 얘기를 자꾸 하고 있는데 근데 이런 데서 사실은 제가 이번에 이재명 후보를 많이 연구하면서 또 예. 품위 차이가 나는 거죠. 이재명 후보 0.7% 차이로 대선에서 졌을 때에 예. 부정선거는 얘기 안 했죠. 안 했죠. 그냥 바로 승복을 했죠. 승복했죠. 왜냐하면 그게 민주주의를 지키는 거니까. 예. 완벽할 수는 없을 겁니다. 하지만 선거 자체에 대해서 부정선거론 음모론을 제기한다는 것은 선거제도 자체를 부정하는 것이고 민주주의를 위협하는 음모론이라서 본질적으로 정말
질이 나쁜 음모론이에요. 그렇죠. 물론 선거에 하자가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면 기본적으로 민주주의자라면 태도는 선거제도를 존중한다. 그리고 선거제도가 완벽할 수는 없지만 수긍한다. 하지만 이런 점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으니까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밝혀보겠다 정도 하면 되는 거지. 법적인 절차를 통해서 이미 문제가 없다는 게 130여회 넘어 판결이 나왔다고 제가 어디서 봤던 것 같은데요. 아니 법적으로 아무 문제가 없다고 판결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을 수 없다라고 음모론을 계속해서 만들고 특히나 제가 지금도 기억나는데 예전에 그때 뭐 중국 사람들이 선거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하다가 미군한테 잡혀가지고 어디로 가고 그런 소문이 있었잖아요. 근데 그게 사실 무근이라고 미군이 사실에 그런 거 없다 하는데도 계속 음모론을 퍼뜨려 나가요. 이거는 악의적인 거잖아요. 그런 음모론에 기댄 부정선거론 일단 부정선거론이란 말 자체에 저는 동의할 수 없고요. 선거제도는 우리가 존중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 하는 것이니까 하자가 있을 수는 있겠죠. 그거는 합당한 비판을 통해서 개선해 나가야 될 거지. 부정선거론으로 모든 걸 정당성을 없애버리겠다 하는 것은 선거 불복의 다른 이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도 이제 어제 조배숙 씨 등이 이제 앞에 서가지고 또 네. 기자회견하면서 부정선거할 가능성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거든요. 네. 그래서 나는 이게 뭐 어떤 걱정이 되냐면 벌써부터 불복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불복을 지금 벌써 이야기하고 있는 거 아니냐. 그게 반민주적이란 거예요. 예. 그러면 아니, 정말 작은 세세한 잘못을 굳이 찾아내서 그걸 가지고 음모론으로 뭉탱뭉탱 키워가지고 민주주의의 선거제도 자체에 대해서 공격을 해버린다면 민주주의를 어떻게 해요? 그래서 굉장히 걱정되거든요. 더군다나 부정선거 다큐멘터리를 또 최근에 또 내고 네. 있고 네. 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여러 기자회견 하고는 걸 봐도 그렇고 저는 정말 드리고 싶은 말씀이 그런 거 연구할 시간에 네. 국민들 목소리 한번 더 듣고 국민들 위해 정책 한번 더 내고 국민들 위해 일을 더 했으면 네. 부정선거론으로 읽는 표보다 훨씬 더 국민들이 좋아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나는 김상우 의원님이 굉장히 그런 면에서 좀 이렇게 선견지명이 있나 봐요. 그때 그 현재의 상황들에 대해서 쭉 지켜보다가 도저히 견디기 힘듭니다 하고 탈당 선언을 하셨잖아요. 네. 그러고 나서 하루 이틀 뒤인가 그냥 국민의힘에서 후보 하룻밤 새에 바뀌고 하는 그 난리가 났잖아요.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저는 그 모습을 보면서 네. 아 이렇게 말도 안 되는 정말 엉망진창의 일들이 벌어지는 걸 내다보고 내가 도저히 몸담을 수 없구나라고 결정했나 보다 싶었어요. 그걸 정상적으로 바꿔보려고 애를 부단히도 썼는데 예. 그래서 제 거치까지 걸고 당에다 요구를 했던 예. 것이고 근데 도리어 그런 모르겠습니다. 정말 뭐 제가 아주 미미한 별것 아닌 존재지만 제가 당을 위해 충정으로 했던 말들에 조금만 귀를 기울여서 조금만 그런 노력을 했더라면 당이 지금 이 모습일까? 또 국민들도 더 많이 지지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요. 근데 그렇게 가장 분노하고 인생을 뒤바꿔 놓은 게 사실 작년 12월 3일 내란이었잖아요. 계엄이었는데 네네. 그 윤석열이 지금도 거리를 활보하고 있어요. 개 끌고 다니면서. 이게 말이 안 되는 일이죠. 근데 최근에 그 김문수 후보로 딱 결정되는 날 이분이 있잖아요. 이분이 하기에도 참 부끄러운 사람인데 아주 페이스북에다가 호소문을 썼어요. 그거 읽어봤어요? 뭐라고 썼냐면 윤석열 이 사람이 네. 자유민주주의와 국가의 번영을 위한 사명을 김문수 후보가 이제 이어간다. 자기가 하던 일을 이어가게 되었다 하면서 자유를 위협하는 전체주의 도전에 맞서 체제를 지키자 이렇게 호소문을 쓴 거예요. 제가 그걸 보면서 체제를 망가뜨린 사람이 본인인데. 그러니까 그리고 마치 자기가 정치 지도자나 된 듯이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게 아니, 대선 개입이거든요, 이거 완전히. 대선 개입이 그리고 체제를 망가뜨린 게 본인이세요. 예. 반대로 국회에서 체제를 지키려고 애를 썼던 것이고요. 예. 왜 그 말과 전혀 사실이 아닌 얘기를 하시는지 모르겠고 그리고 뭐 저는 그 생각합니다.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무슨 말을 하든 우리가 그렇게 관심 둘 필요가 없어요. 중요한 건 예. 어떻게 21대 대통령 성공할 수 있는 대통령을 뽑아서 성공시키느냐. 우리가 미래지향적으로 발전적으로 생산적으로 우리 토의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생각이고 제가 오늘 근데 기자회견하면서 그 부분을 좀 넣었습니다. 뭐냐 하면 사실상 국민의힘이라는 정당이 제가 몸담았던 정당이지만 이제 공당으로서 기능을 못 하고 있다고 저는 보고 있어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야당으로서의 기능도 할 수 없을 겁니다. 최소한의 국민 지지와 국민 공감을 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극단적으로 명분을 잃은 투쟁 집단이 돼버리면 야당으로서 기능을 못하는 거거든요. 그냥 발목 잡기만 하고 있는 거지. 자, 그렇게 돼버리면 좀 걱정이다, 그죠? 그러니까 거대 집권 여당이 탄생을 했는데 예. 견제할 당이 없는 거예요. 저는 이것도 좀 우려스러운 대목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제가 참 깊이 많이 생각을 했는데 많은 생각 끝에 도달한 결론은 답이 하나밖에 없어요. 스스로 삼가하고 스스로 자기 견제를 그러니까 민주당과 대통령께서 자기 견제를 스스로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면 근데 이 부분이 정말 중요한 것이 예. 지금 구조에서는 충성 경쟁이 벌어질 수 있거든요. 그럼 권력 폭주가 발생합니다. 그걸 막기 위해서는 안에서 다양한 의견을 존중하고 토의의 과정이 좀 더 존중되고 반드시 거치고 지금 뭐 더 민주적으로 정당이 더 민주적으로 기능을 하고 대통령께서도 거기에 더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되어야지만 되는 스스로 챙겨가야 되는 견제와 이것도 참 비극인데 그 얘기가 나온 김에 그럼 제가 예. 한번 좀 질문을 해볼게요. 네. 이재명 후보가 오늘 보니까 김상욱 의원 지지 선언을 이제 듣고 네. 언론과 인터뷰를 하는 장면을 제가 아까 오다 봤는데 아, 네네. 감사하다라는 것과 동시에 네. 질문을 하니까 입당을 한번 제안을 해봐야겠다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아, 감사한 말씀이시죠. 저는 야인으로 혼자 혹시 전화 받으셨습니까? 아직 안 받았습니다. 근데 혹시 그런 그 제안이 있으면 입당할 거냐 이렇게 딱 물으면 여기서 대답하기가 좀 뭐한가요? 제가 말씀 올렸던 것처럼 좀 저는 비겁하고 싶지 않아서 지지 선언이나 이런 걸 수단으로 해서 뭘 얘기하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지지 선언은 순수하게 제가 국가 이익 그리고 보수의 가치 또 어떤 것이 정말 대한민국의 미래를 여는 일인가만 순수하게 기준으로 판단해서 오늘 지지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늘부터는 이제 제 거취를 다시 고민해야겠죠. 예. 이제 고민이 시작했는데 뭐 거취 고민이라고 하지만 저는 모자람도 많고 하자도 많고 사실 뭐 무소속이라 갈 데도 없는 들판에 핀 그냥 잡초 같은 상황인데 그 이재명 후보님께서 입당 제의를 해주셨으니 너무 저희 입장에서는 감사한 일이죠. 정말 감사한 일이고요. 그리고 이제 이 부분도 물론 저는 또 신중하게 결정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마음으로는 당연히 민주당 가고 싶은 마음도 큽니다. 하지만 이제 근데 그 이준석 후보가 그 얘기했잖아요. 아 참 이준석 후보 얘기로 또 나오나요? 그 개혁신당 가면 어렵지만 가치가 있고 민주당 가면 쉽지만 무가치하다는 취지로 얘기를 했던데 저는 제 생각엔 반대예요. 제가 하고 있는 고민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 개혁신당 가면 도리어 편할 거예요. 제 맘대로 해도 되니까. 예. 이런 말을 하면 안 되나? 어쨌든 좀 수가 적으니까 예. 서로 간에 조율 보기도 낫고요. 근데 반대로 만약에 민주당을 간다, 험난한 길이 열려 있죠. 텃세도 있을 것이고 예. 싫어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저는 기반도 없고 거기다가 또 안에서 또 바른 말을 하려고 할 테고 그런 바른 말을 하면 또 공격받을 테고 그러면서 어떻게 보면 더 험난할 수도 있는데 대신 일을 하기는 좋겠죠. 근데 개혁신당에서는 뭔가 일을 하기는 힘들 수도 워낙 소수 정당이고 하다 보니까 일을 하기는 힘들 것이고. 자 그러면 그 이준석과 개혁신당에 대한 이야기는 제가 다시 좀 더 정리해서 묻기로 하고요. 네. 그 민주당 입당이라고 하는 것이 만약에 현실화된다면 선대위 활동을 함께 할 수 있는 것으로도 보이고요. 네. 그리고 사실상 만약 그것이 실현된다면 굉장히 의미가 이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한 개인이 입당하는 문제가 아니라 민주당으로 그러니까 국민의힘이 그 합리적 보수 정당으로서의 자기 기능을 상실을 해버리고 이제 극우적인 측면과 또 수구적인 측면이 강화되면서 사실상 과연 앞으로 대선 이후에 존재하겠는가 존립의 위협을 느끼고 있다라고 하는 게 많은 사람들의 시각이거든요. 그렇다면 합리적인 보수 세력들이 민주당으로 집결한다라고 하는 상징성의 표본이 김상욱 의원이 아닐까 이런 생각 혼자 해봤거든요. 네. 그러면 이제 김상욱 의원이 입당을 한다면 네. 그런 망설이던 좀 합리적인 분들, 합리적인 세력들이 민주당으로 입당을 쭉 하게 되는 그런 시발점이 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네. 저의 의견입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예. 그 부분도 더 신중하게 제가
생각을 해야 될 부분인 것 같습니다. 예, 생각은 하는데 오늘은 여기서는 바로 밝히기는 어렵겠다 이렇게 보고 넘어갈까요? 저 그 신중하게 제 입장에서는 너무 예. 감사한 말씀이에요. 영광된 말씀이죠. 제가 뭐시라고요. 근데 또 하지만 또 신중하게 제 생각이 맞는지 저는 한 기본적으로 100번은 다시 생각을 하고 예. 이렇게 생각할 때 기준이 저한테 이익되는 것이 아니고요. 이것이 옳은가 그리고 비겁하지 않은 결정인가 그래요. 그걸 기준으로 좀 스스로에게 많이 좀 자문자답하고 있습니다. 뭔가 이익 이제 때문에 비겁하게 하는 거 아니야? 그러면 안 돼. 이렇게 많이 자문자답하고 뭔가 있습니다. 정해져 있는 이제 시나리오가 없다 보니까 네. 이렇게 12월 3일도 상상도 못한 일 속에서 또 이 계엄 반대 또는 그 탄핵의 참가 뭐 이런 그 표결에도 결국 자기의 의지대로 하셨고 결국은 또 탈당하셨고 이제 오늘 여기까지 오고 있는데 그 이후에 입당이나 무슨 정치 활동을 어딘가 하는 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러한 이 삶의 궤적 속에서 결정하시리라 믿고요. 비겁하지 않게 하고 예, 싶습니다. 비겁하지 않게 예. 당당하게 한다. 예, 좋습니다. 근데 아까 그 이준석 얘기가 잠깐 나왔으니까 잠깐 좀 얘기를 하고 와야 될 것 같은데 네. 이준석과 개혁신당, 뭐 개혁신당까지는 좀 저의 그건 잘 모르겠지만 이준석이라고 하는 지금 대선 후보로 나와 있지 않습니까? 젊은 이제 막 마흔이 된 그 이양나는 게 간단하게 평가를 좀 하고 한다면 어떻게 평가를 할 수 있을까요? 뭐 제가 함부로 평가하기는 조심스럽긴 하지만 예. 이번에 저대로는 많이 연구를 했기 때문에 예, 연구를 많이 제가 사실 이준석 후보 참 친하고 좋아하는 사이입니다. 그런가요? 가까운 사이예요. 예. 제가 참 좋아하고 가까이 지내는 사이고 일단 이준석 후보는 아주 영민해요. 그게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시류의 흐름이나 여론의 흐름을 빨리 파악을 하고 영민하고 시류의 흐름에 빠르고 그런 부분은 큰 장점이라고 생각해요. 아이디어도 좋고요. 큰 장점입니다. 그리고 나이도 젊지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서 큰 역할을 할 제목이다. 그래서 정말 미래가 저는 미래를 위해 박수를 쳐주고 싶은 그런 분이에요. 다만 뭐 아무래도 아직 나이가 너무 젊기 때문에 생기는 한계점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부분이냐 하면 기본적으로 진영 논리를 극복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 진영 안에서 대안 세력, 진영 내 진영은 이걸 달고 움직이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어쩔 수 없는 부분이라고 이해는 돼요. 진영 논리라는 것이 기본적으로 세력을 만들기에 필요하다 볼 수도 있거든요. 근데 저는 기본적으로 진영 논리에 대해서 아주 거부감이 강합니다. 왜냐하면 그건 국민을 도구로 보는 거라서 국민을 주인으로 본다면 진영 논리를 쓰면 안 돼요. 잘하면 칭찬받고 못하면 혼나는 거지. 뭐 진영 만들어서 못해도 우리 편 해주세요 하는 거는 그거는 국민을 도구로 보는 거라서 저는 진영 논리로 세상을 보는 것에 대해서는 반대입니다만은 일단은 이준석 후보는 마찬가지 진영 논리를 가지고 보수의 대안자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진영 논리에서 못 벗어나고 있다는 점. 그리고 또 하나는 저는 기본적으로 통합의 메시지, 또 갈등 조율의 메시지, 그리고 대안 제시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한쪽을 뭐 누르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발전적 생산적이어야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근데 기본적인 지금까지의 정책들을 보면 좀 갈등을 조장해서 세력을 만들려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뭐 그런 부분들에 있어서 좀 아직은 아쉽다는 점 있고요. 또 이준석 후보가 살아온 경험이 아직은 국가를 운영할 만큼 경험이 축적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들 때문에 제가 이번에 이준석 후보가 대통령으로 되는 것은 적절치 않고 하지만 분명히 장래가 촉망되고 보수의 미래를 위해 역할을 해야 되는 분이다 생각 가지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굉장히 참 우리 김성호 의원님은 예의와 이 품격을 갖춘 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좀 대답을 마치면서 물어볼게요. 네. 그 조일의 대법원장이 희대의 판결을 통해서 사실은 정치에 개입하면서 아수라장을 한번 만들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이제 청문회까지 또 열리고 했는데 거기에 이제 물론 오지는 않았을 거라고 예상은 했습니다만 사실 헌법 84조를 둘러싼 논쟁도 여전히 있고요. 네. 대통령이 되고 나서도 또 재판 진행되는 거냐 아니냐에 대한 논란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의원님이 되기 전에 그래도 변호사였고 이 법조를 다뤘고 또 아무래도 법률에 대해서는 또 전문성이 있는데 지금 향후에 우리나라에서의 사법부에 대한 개혁의 방향도 좀 하나 중요한 과제가
등장했고 이번에 보니까 네. 이런 그 국민들이 뽑아놓은 국회의원, 국민들이 뽑으려고 하는 대통령 선거 이런 것에 사법부가 이런 식으로 개입해도 되나 할 정도로 깜짝 놀랐거든요. 네. 그러니까 그런 그 사법부 개혁의 방향과 네. 그 헌법 84조 소추되지 않는다. 대통령은 그 소추되지 않는다고 내란이나 외환 빼고는 네. 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해석되어질까요? 두 가지를 좀 간단하게만 말씀 듣고 우선 이제 헌법 84조 해석과 관련해서는 하면요. 예. 그건 분명히 소추가 안 된다고 돼 있는데 그것을 뭐 문헌으로 풀면 예. 공소 제기도 못하고 공소 유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음. 그러면 헌법 이게 왜 헌법에 이런 조항이 있는지를 생각을 해볼 필요는 있어요. 왜냐하면 자 이번 대선에서 전 국민들을 대상으로 국가의 미래를 책임질 국가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겁니다.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사태 때문에 이 규정을 헌법적 결단으로 헌법을 만들 때에 헌법에 들어왔다고 저는 생각이 돼요. 국민 대다수가 동의를 해서 대통령이 되었는데 그래서 당장 국가적으로 해결해야 될 중요한 과업 투입에 되었는데 뭐 이런저런 법적인 문제 때문에 멈춰버리면 그 혼란과 그 국민적 결단이 문제가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보통 일이 아니겠죠. 예, 이런 부분들 때문에 대통령 재임 기간 동안은 이런데 발목 잡히지 말고 국가를 책임지라는 취지입니다. 하지만 내란과 외환만큼은 그래도 용서할 수 없다라는 거거든요. 고도의 책임을 부여하는 법 조항입니다. 따라서 뭐 그런 헌법 제정권자의 그 국민이시겠죠. 그 87년 헌법 만들 당시에 그 결단을 그 내용을 생각한다 그러면 이렇게 대선으로 대통령을 뽑았는데 이 이후에 내란 외환의 점이 아닌 것으로 대통령 직무를 멈춘다는 것은 헌법 제정권자의 의지와 반대로 가는 거죠. 그래서 헌법 제정권자의 의지대로라면 그런 잘못이 있다 하더라도 대통령의 권한이 유지가 돼야 되는 겁니다. 오케이. 그리고 관련해서 뭐 지금 저는 법 문헌 해석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예. 불안한 마음에 하위 법령을 만든다면 그것은 뭐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 법령이니 또 헌법 제정권자의 제정 결단과도 위배되지 않는 것이니 충분히 정당성이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예.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어요. 이건 순수하게 네. 법조인으로서의 생각을 말씀드린 거예요. 알겠습니다. 일단 그렇고 예. 또 한 뭐가 있었죠, 형님? 아, 까먹었어요. 사법부 개혁의 방향. 사법부 개혁의 방향. 예. 사법부 개혁의 방향은 저도 뭐 변호사 출신이긴 한데 참 쉽지 않아요. 예. 쉽지 않은 것이 사법부는 분명히 독립적으로 판단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외부에 휘둘려 버리면 어떻게 사법부에 권위가 있으며 우리가 또 그 결정을 따를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동시에 사법부가 소위 말하는 엘리트주의에 빠져서 본인들이 세상을 이끌고 간다는 생각에 빠져버리거나 예. 아니면은 사법 외의 영역에 영향을 미치려고 하는 상황이 돼버리면 예. 마찬가지로 폐해가 생기거든요. 그 적절점을 찾아내야 하는데요. 뭐 대법관 증언의 부분은 제가 기본적으로 찬성을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실질적으로 3심제가 아닌 상황이 돼버렸기 때문에 대법관 수가 너무 적어서 나머지 부분은 앞으로 계속 고민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오늘 아주 이렇게 거침없이 소신을 밝혀주신 무소속의 김성희 의원님 감사합니다. 무소속이 아직도 낯설어요. 감사합니다. 예, 함께해 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정말 대선 한복판입니다. 지금의 대한민국에서는 무슨 일이든지 벌어질 수 있습니다. 긴장을 늦추지 말고 어떤 일에도 대비가 되어 있어야 할 듯합니다. 세상을 보는 창, 세상을 여는 창, 세상을 바꾸는 창, 김창인의 창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쳤습니다.